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뭐 박살 났다 뭐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뭐 미국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이라든가 뭐 아시아에서도 다 이제 크게 이제 폭락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유럽 시장도 뭐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블랙 만데이 해가지고 더 많이 이제 사실 폭락을 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몇 번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이드카드 발행하고 뭐 동시에 이제 두 개가 양대 시장에서 다 이렇게 발생해버렸는데, 그러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기억한다면 뭐 1997년 외환위기 때라든가 뭐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2020년 팬데믹이 막 발생할 때 그때 정도 비견할 정도로 크게 이제 어쩌면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좀 회복되는 듯 했고, 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도 좀 안정된 것 같긴 한데 다시 또 지금 뭔가 또 불안해하는 조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두 개가 좀 섞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그냥 뭐 단기적으로 한번 다시 또 이제 원상복귀로 돌아가는 어떤 해프닝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학적으로서 특히 이제 거시경제를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좀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현재 상태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도 조금씩 뭐 늘려나가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무조건 지금 앞으로 계속 뭐 우상향으로 올라가기만 하고 뭐 놀랜딩이라든가 뭐 소프트 랜딩이라든가 이런 말은 현혹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어쩌면 더 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전조 증상인 거죠. 마치 인간으로 하면 지금 뭐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리고 혈압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다 막 엄청나게 뭐 과로에다가 술 많이 먹고 담배 먹고 뭐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장기적으로 체질이 계속 뭐 나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계속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뭐 소위 영양제 맞으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정상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실제는 체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것도 하나의 위기이고,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는 것도 더 이제 확실한 그런 위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보셔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갖고 있던 자산보다 아직도 많이 지금 갖고 있다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가 있고, 동시에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올해 지금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돈을 계속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연방정부 적자가 무려 1조 7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었고요. 올해도 그 정도 이상 이렇게 적자를 볼 거예요. 그러면서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로 하면 지금 한 125%가 더 되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 상황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충분히 유동성을 회수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우리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지금 양적 재정 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재정 확장 정책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려나가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이 시장에 어떤 긴축적인 그런 시그널도 보내지 못하고 그만큼 유동성을 조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경기가 좀 좋은 것처럼 보이고, 또 오랫동안 주식시장이 좀 굉장히 화랑인 것처럼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항상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어요. 항상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있고,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지 세상에 놀랜딩이라는 건 없어요. 놀랜딩이라는 것은 경기 불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산이 높았는데 골이 당연히 깊겠죠. 골이 깊지 않고 이거 살짝 다시 또 했다 다시 또 뭐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는 경제 이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동안 여러 번 뭐 크게 이제 충격이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가 아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그게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엄청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거시경제를 볼 때 이게 종목만 보고 뭐 단기적으로 뭐 투자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전 아주 좋은 방법의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잠깐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저라면 그렇게 안 하고, 전 실제 그렇게 안 해요. 또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단기 투자를 권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랬다가 이제 유동성은 지금 점점 축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이게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요즘 그 뭐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뭐 챗 GPT 나온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엔비디아 이 반도체 관련 주들 아니면 AI 관련된 어떤 그 기업들의 주가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게 뭔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실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 많이 수익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어서 주가가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점 이게 가격이 막 높아지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마치 이제 닷컴 버블이 그 당시에 인터넷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 막 나타나고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요즘 얘기하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또 온라인 뭐 기업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뭐 새로운 방법의 어떤 그 쇼핑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닌데 이렇게 폭 터진 게 왜 터졌느냐면 금리를 이제 높이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는 유동성이 축소가 돼가지고 금리가 한참 올라갔는데 여태까지 안 터졌는데 앞으로 터지겠냐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시차가 있어서 금리 낮춰도 갑자기 그러면 지금부터 5.5%를 갖다가 0%로 낮춥니까? 아니잖아요. 좀 더 빠른 속도로 하더라도 뭐 B컷을 한다고 해서 0.5%로 하고 올해 그것도 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 해가지고 해도 그래봤자 5.5에서 4.5로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돼도 그게 다시 또 시차가 또 존재하잖아요. 그럼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 확 낮춰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하더라도 진짜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아. 확신이 쓸 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사실 때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기준금리 낮추기 시작할 때가 경기 불황 시점이에요. 그게 보통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실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하강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또 그때가 뭐냐면 소위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거 갖다가 2년 만기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어떤 차이가 보통 이제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돈 빌려줘 그만큼 위험이 더 있으니까 그 이자율이 더 높은데 그게 이제 현재 역전되어 있어요. 장기유동성 많이 풀렸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역전되었던 것이 이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요. 그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시점이 바로 이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는 시점이고 또 그때가 주식시장이 크게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그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다.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좀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예요, 이게? 회수가 거의 다 됐어요. 거의 이제 제가 오기 직전까지 봤는데 실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번이 제일 큰 상태예요. 그 전에 좀 전에 말씀 2008년도 터지기 직전하고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하고 그리고 90년대하고 제 기억에는 그때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지금 제일 크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제 채널에서는 뭐 이번이 굉장히 큰 버블일 수 있고 그래서 꺼져도 굉장히 크게 꺼진다. 그렇게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번이 굉장히 큰 상태고 다른 때보다도 또 뿐만 아니라 소수 몇 개의 그 주도주가 거의 뭐 전체 우리 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역대급으로 또 굉장히 커요. 마치 이 정도면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와 비슷한 정도로 크게 현재 너무 상대적으로 일부가 막 끌고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걔들이 한번 폭삭 넘어져 버리면 우장창 다 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된다. 뭐 그것 말고도 뭐 실제 뭐 사람들이 막 열광을 막 해버리잖아요. 열광하면서 이번엔 틀림없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 사람들이 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또 크게 터진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1990년대 말 그때 이제 한참 막 인터넷 기업들이 막 뜨고 그래가지고 닷컴버블 꺼지기 직전까지 막 열광하다 폭 터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뭐 실체가 지나고 나니까 없었던 거 그렇게 크게 뭐 이익도 못 내고 있는데 그냥 거기 다 매달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갔네 해가지고 폭 터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뭐 그래도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다 그래도 자기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데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 뭐 경제학자들이 뭐 이렇게 분석한 것도 보면 이런 인공지능이 당장 그 생산성을 이렇게 높이지도 않고 생산 높이지 않는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현재는 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뭐 무엇을 할 때 거의 필요한 반도체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는 당장 우선 팔려나갔는데 그걸 이용해서 기업하는 기업들 입장에 생각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생산성도 안 높아지고 수익도 당장 안 나오면 더 이상 많이 못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안 간다는 뜻이 아닌데 단기적으로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큰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지금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새로운 그러한 혁명을 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30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29만 년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숲과 들을 떠돌면서 원시 수렵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10,000년 전, 12,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다 한 10,000년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이제 한 250여 년 전에 시작했던 거 산업혁명이에요. 그 산업혁명을 갖다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디지털 혁명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원시 수렵사에서 농업사회로 갔다가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갔다가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게 바로 디지털 기업들이고 그 디지털 기업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반도체가 있다. 이 반도체가 있어야지만 통신이 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통신도 서로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또 그게 있어야지만 인공지능도 있어가지고 뭐 새로운 그 무엇을 계속 인간보다 더 빠르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괜찮을지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제 독특한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뭐 다 알잖아요. 뭐 정치적인 문제, 뭐 그리고 또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면 일단 수출 시장을 놓고 보면 이제 제일 수출 시장이 이제 중국이고 제일 수출 시장이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돈의 어떤 연계성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미국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개 다 놓고 볼 때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에요. 더군다나 미국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거기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는 뭐 쓰러져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고 그게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그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만약 다시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어쩌면 더 큰 위험이 있다.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 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다 미국으로 또 빨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이 더 주저앉고 또 경제도 주저앉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 말고도 체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외부적 요건까지 만약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직격탄으로 이렇게 날아올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세선과 거기서 이렇게 등락 있는 어떤 사이클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두 개를 혼동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추세를 생각은 안 하고 꼭 사이클만 보고 계속 그때그때 뭐 이게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이렇게 뭐 폭락했다 다시 또 좀 뭐 반등하는 것 같은 반동해봤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폭락한 것에 아직도 반 정도 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으로 봐야 되지 이거를 그냥 뭐 한 번에 해프닝으로 볼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킷 브레이크가 일어나거나 사이드카가 이렇게 일어난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그래가지고 조용히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면 그게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때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 때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질 때 그런 때 말고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상황 끝.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전조 현상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좀 대비하는 거에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거의 해소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좀 국채 장기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고 그게 바로 기업들의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조심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해영 교수 계속 터진다고 하고 계속 제 비관론자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넓게 보고 길게 보고 그러면서 그걸 미리 대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다 팔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뭐 조금은 갖고 계셔도 저 같아도 뭐 그걸 다 팔지 않아요. 다만 현금 비중을 자꾸 늘려나가지고 마치 워렌 버핏 투자의 현이라고 하는 분도 어떻게 해요? 점점 현금을 늘려가지고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그분 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워렌 버핏 하는 수익률을 못 내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더 낼 수도 있어요. 잠깐 엄청나게 폭락했다. 마치 지난 월요일 날 엄청나게 폭락하니까 이거 우리 2020년 폭락할 때 그때에서 내가 배웠지. 그때 뭐 폭락할 때 확 들어가니까 다시 올라가요. 그때는 그냥 갑자기 난데없는 그러한 폭풍우가 확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햇빛이 짱짱하는 그런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전혀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오고 있는데 잠깐 이게 잔파도가 보니까 이제 가라앉는 것 같은 밑에서 엄청나게 막 밀려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랑 똑같으니까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나 이거 사야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래 배를 띄워라. 지금부터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내가 그게 배가 전복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신호가 나오면 그땐 진짜 위험하다. 가진 주식 정말 그냥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제가 볼 때는 뭐 일주일 안에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해소가 되면 그럼 갑자기 그러면 확 상이 나빠지냐? 실물 경제는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NBER이라고 하는 우리 경제학자들의 어떤 공식 단체에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경기 침체다 이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제 이제 어쨌든 그게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경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나쁘다는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맞는 거고 실제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것도 그 뒤로부터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뒤면 실제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판정을 사후적으로 해요. 근데 자산시장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라면 장단기금리 역전차가 해소가 다 됐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 아 나는 이거 도망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요. 그 실제적으로 현금 비중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그걸 유심히 잘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소위의 빅테크주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떴던 그런 주식들은 유심히 보고 걔들이 지금 많이 빠졌는데 걔들이 반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그널인데 그러니까 전 계속 조금씩 이제 줄여 나왔는데 만약에 좀 더 빠지는 그런 시그널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많이 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어쩌면 그걸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그걸 그렇게 신호를 읽은 것이 아닐까. 그분이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주식이 애플이에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저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애플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조차도 저도 아깝지만 조금씩 팔았어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아주 큰 쓰나미가 올 때는 어쩌면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좀 더 안정된 자산 마치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주 초단기 그러한 국채라든가 회사채 이런 걸로 막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뭐 3개월이든 6개월 뒤에 그거 팔면 그게 그만큼 수익률도 갖고 내가 현금을 보유한 거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야말로 죽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가지고 아이 저 이현우 교수가 말이지 괜히 공포 마케팅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못 믿겠다면 그런 워렌 버핏 같은 그러한 투자 현인이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정말 아주 귀한 자산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 차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시작하고 이제 공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그게 어느 정도 가나요? 그거는 뭐 그때마다 다른데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죠. 뭐 닷컴버블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한번 주식시장이 한번 꺼지면 그것도 뭐 한 1년, 2년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1990년 자산시장 버블이 딱 꺼졌잖아요. 그때도 이제 비슷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스토리가 약간 달라요. 미국하고 시장이 움직임도 다르고 정부에서 반응하는 거나 아니면 중앙은행 반응하는 게 다른데 거기는 뭐 그게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완전히 다 꺼져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완전히 원상 복귀를 못했어요. 주식시장은 뭐 거의 복귀했다고 하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은 평균적으로 아직 그만큼도 가지도 못했어요. 무려 30년도 더 흐른 다음까지도 그만큼 한번 크게 까지면 이게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도에는 자산시장 중에 주식 가격이 이제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3분의 1 밑으로 푹 떨어졌다가 비교적 빨리 이제 회복됐다고 해도 제 기억에는 최소한 뭐 3, 4년 걸리지 않았나 원상복귀까지 하려면 그나마 그것도 된 것이 미국은 굉장히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막 그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닷컴버블 꺼트린 것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연준이 너무 금리를 좀 빠르게 올려서 꺼트렸는데 이번에 이게 팍 꺼지니까 이번에 반대로 또 그래서 금리를 확 낮춰버려요. 금리 확 낮추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또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막 또 끌어올랐는데 그때는 뭐가 올랐냐면 주택 가격이 올라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한번 크게 되었으니까 주식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막 뛰어 올라요. 막, 그래 올라버리니까 2006년 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미국 연준이 다시 이번에 또 금리를 또 막 올려버려요. 금리를 올리니까 이번엔 이제 부동산 시장이 폭 꺼진 게 그 2008년이거든요.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계속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가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굉장히 심한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 경제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뭐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람만 많고 자연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정말 유능한 인재가
그냥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다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투자 자금도 감소하고 이렇게 버리면 우리나라는 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발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보통 많이들 늘리는 어떤 달러라든지 금 이런 걸 사는 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제 현금 보유를 늘린다고 할 때 원화 보유보다는 저는 사실 달러를 보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근데 사실은 환율 예측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는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는 위기가 설사 발생한다고 해도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뭐 달러 보유를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도리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다 원화 팔고 달러 사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쫄딱 망하잖아요. 참고하시라는 뜻이고 참고로 저는 금은 잘 안 사긴 해요. 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00% 잘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에요. 다만 금 같은 거는 어떤 내재적 가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산은 잘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것도 뭐 좋은 어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마찬가지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때 우리가 어쩌면 달러보다도 더 금이 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또 확 나쁘다고 다시 또 돈을 확 풀어버리면 달러 가치 또 단계로 확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달러로 사는 금의 값은 상대히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캘리포니아 대학 UC 산타바바라에 방문 교수로 가 있었어요. 그때 뉴스가 뭐냐면 계속 이 주택 가격이 뭐 하락한다는 얘기하고 플러스 그것 때문에 중소은행들이 계속 이 소위 망한다, 뱅크럽트 한다 뭐 이런 뉴스예요. 저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엄청난 전조 증상이었다는 것. 근데 그것을 그때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을 저는 지금 굉장히 뼈저리게 후회하고 경제학 공부를 충분히 잘 못했구나. 현실 경제 계속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막 올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글로 갈 때 미국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샀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러면 돌아올 때 2008년도에 1년 동안 썼는데도 그 자동차를 팔고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달러로 표시하는 자동차 값은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원화로 바꾸는데 돈을 더 벌었다니까요. 달러 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 경기가 나쁠 때 도리어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미국 달러 가치 더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반대로 떨어지고 미국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도리어 위기할 때 제일 안전자산이 뭐지? 보니까 미국 국채네. 그러니까 우리로 도리어 더 글로 가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좀 경제를 보면서 시장 분석을 시작하신 게 몇 년도셨어요? 대학에 있기 시작한 것도 뭐 한 1990년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사실 대학에서 순수한 어떤 경제학만 공부하면 실물 경제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어쩌면 2007년, 8년 그때 막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날 때 미국 시장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경제학을 뭐 이론적으로 많이 하고 순수한 학술 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에 막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 경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그런 어떤 뼈저린 아픔, 후회를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그 전에도 생각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물경제에 관심이 있어 했던 것은 제가 2005년에 유엔에 가 있어서 UN 에스캅에 주로 그때는 뭐 환경과 경제 성장을 어떻게 윈윈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린 그로스를 어떻게 할 거냐 UN 에스캅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것도 했었고 또 2009년에는 제가 에이펙 사무국에 나가 선임 분석관을 주로 국제 무역을 어떻게 자유화하고 투자를 어떻게 자유화할 거냐 뭐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좀 다른 경제학 하는 교수분들에 비해서 실물 경제에 대해서 좀 일찍부터 좀 관심도 갖고 또 실제 경험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좀 더 이해를 더 높이려고 많이 해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강의하고 연구하고 또 실제 정책 관련된 그러한 일도 뭐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인가 아니면 일반 우리 어떤 경제 활동하는 분들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러한 연구와 활동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대학에서 이제 그만 이제 퇴직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많이 좀 말씀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더더욱 나아가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문제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사회, 그리고서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한 사회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순수한 학술 연구보다는 주로 책을 쓴다든가,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한다든가, 또 그래서 어디에서 뭐 강의를 초청을 하면 그러면 좀 멀더라도 제가 좀 힘들더라도 가서 또 그러한 분들도 만나고 뭐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기는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집 살 시기가 맞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이게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될 수도 없고, 이제 모든 상품이 마찬가지인데요. 상품은 항상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상품에 대한 수요라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람이 들어 살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으냐. 두 번째, 그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60년대 초에는 2,500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5,100만까지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시골에 그냥 농어촌에 살았어요. 도시에도 물론 많이 살았지만. 그러다가 이게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하면서 산업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경제성장이 막 빨라지니까 너도나도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대도시로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는 일단 인구가 빨리 몰려드는데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택 가격이 그때만 해도 이제 집을 사놓으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970년 초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성장, 한때는 뭐 14% 성장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막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실제 개인의 소득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좋은 집, 큰 집, 그것도 뭐 굉장히 비싼 집을 이제 점점 선호하게 되니까 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 되기 전부터 2015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인구 구조가 본격적으로 고령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하면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인데 현재는 한 19%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한 20% 정도 돼가지고 초고령 사회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노인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우리가 보통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2016년부터가 계속 감소했고요. 총수로도 줄어들고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막 줄어들어요.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냐면 매년 현재 그 생산 연령 인구가 한 30만 명씩 줄어들어요. 근데 더 크게 빠르게 막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총인구는 총인구대로 매년 한 10만 명 이상씩 12만 명 정도 지금 줄어드는데 더 빠르게 크게 이제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막 줄어드니까 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주택시장에서 수요를 계속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때는 경제 성장률이 막 두 자릿수 막 이렇게 가다가 201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막 계속 주저앉아요. 한 자릿수 떨어졌다가 5% 갔다가 다시 뭐 3, 4% 갔다 지금은 2%까지 막 떨어지고, 그래서 현재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한국은행조차도 2030년대 중반, 그래봤자 지금 한 2024년이니까 한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쯤 되면 거의 0%대 잠재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봐요. 그 지나가 40년 되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한 30%, 29% 정도 돼요. 우리보다 한 10% 정도 더 많은데 그 정도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제가 실증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한 2.5%, 3.5% 사이 마이너스로 더 떨어져요. 그만큼. 그러니까 일본 정도 수준까지 가면 이게 마이너스 때 그런 경제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얼마나 걸리냐. 그래봤자 10년밖에 안 걸린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적인 요인으로 보면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률이 0%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GDP가 아니라 실질 가계 소득으로 보면 그거는 이미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그게 수요를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17년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에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사실 정책 실패가 그동안 계속 진행된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제가 어느 특정 정권을 막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주택가가 더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막 똘똘한 한 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또 돈이 막 풀려버렸어요. 유동성이. 그래 버리니까 이게 더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최소한 2배, 3배 이렇게 다 주택가격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버리니까 금리도 반대로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순수한 경제적 요인으로 보니까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나타난 게 바로 2021년 중반 이후에 실제 주택가격이 20, 30% 다 빠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시행사들 아니면 건설회사들이
사람들이 주택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래 버리니까 부도 상황이 돼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잘못하면 전반적인 경제 이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현 정부가 그걸 살리겠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막 써요. 2023년 상반기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려 40조 원을 풀어요. 40조 원이 어디로 갔겠어요? 저금리로 특례라는 이름으로 DSR 이거 적용하지도 않고 돈을 많이 빌려준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 돈만큼 주택가격이 떴어요. 8, 9월에 이제 그게 다 소진이 되니까 다시 또 2023년 하반기에 또 주택가격이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니까 올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또 특례 이름을 또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27조 원을 또 풀고 있어요. 주택가격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수요를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해왔어요. 사실 순수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질까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향 안정화 되는 거 그거 자체도 걱정이 돼가지고 정부가 억지로 수요 부양하는 그러한 정책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니까 이런 것들 다 보면 서울, 경기, 특히 서울, 강남 이런 지역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그러면은 다시 하향 안정화되지 않게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풀지 않을까요? 그렇게 풀 수가 없는 게, 자, 지금 계속 돈을 푼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가계부를 계속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 1%대로 특례 보금자리론 줄게. 그리고 또 1%대로 신생아 특례 대출해가지고 아이 나면 또 돈을 또 빌려줄게. 빌려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난달에도 뭐 7조 6천억인가 또 늘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이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OECD 기준으로 보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스위스나 뭐 호주가 더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간의 부채가 또 있어요. 전세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서 집 갖고 있는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린 거잖아요. 이것도 역전세, 뭐 깡통전세 우리 경험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부채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넣어버리면 GDP 대비 한 150% 정도 수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부채를 늘려가면서 집값을 띄울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뭐 80% GDP 대비 80% 이상이면 이건 우리나라한테 이거 엄청난 부담이다. 이것 때문에 경제가 자체적으로 어떤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겠어요? 돈 빌린 사람들이 이거 원리금은 갚긴 갚아야 되잖아요. 공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매달 한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합시다. 아니면 1000만 원을 받아요. 어떤 가게가. 절반이 다 이거 원리금 갚는 데 들어가면 남은 절반으로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소비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내가 위축돼가지고. 전체 GDP에서 절반이 소비예요. 그게 위축이 돼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커져버리면 미국이나 어떤 외부적 충격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뭐 주식시장이 확 폭락을 하는 이유가 있거나 또 아니면 뭐 중동의 전쟁이 다시 또 크게 터졌거나 아 그래요 뭐 원유가 팍 올라가 버렸거나 이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고 주식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 가격도 휘청거려 버리면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가 엄청난 그런 패닉 상태가 돼버리면 그걸 누가 감당할 거냐 말이에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시작한 1990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또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계속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는 계속될 수 없는 거다. 종합부동산 대책을 15일 이전에 내놓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내놓겠다는 그 내용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공급을 늘리겠다고 그러는 공급을 제3 신도시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5년 뒤 2029년까지 25만 채인가요? 뭐 얼마를 갖다가 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도 24년인데 5년 뒤까지면 지금 당장에 불이 났는데 불 끄러 가겠다고 하면서 저기 가서 샘 파고 있으면 그게 과연 불이 꺼져요? 계속 불이 더 활활 타오르죠. 더군다나 또 뭐 그린벨트까지 풀어가지고 다시 또 일부 새로운 지역의 토지부터 시작해 분양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유동성을 더 풀겠다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돈을 주면 또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하게 또 집 사러 또 가가지고 또 집값 또 띄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정부가 계속 수요를 부양시켰잖아요. 수요 부양한 그 정책들을 다시 좀 원상복귀만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특례 대출 같은 것도 없애라. 제발 좀 이런 거 하지 마셔라. 출산율이 낮은데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왜 없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걸 갖다가 빌려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 띄우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는 그럼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그때 뭐 특례 대출 또 받아봤자 그게 과연 도움이 되나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요. 공공주택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예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러한 경우에는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할인 분양을 해요. 할인 분양. 그럼 빚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싸게 집을 공급받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돈을 싸게 빌려줄게. 이거 계속 집사를 하면 젊은 사람한테 계속 폭탄 돌리는 거잖아요. 우선 당장 이게 싸게 빌려줄게. 이 폭탄 갖고 있어? 이렇게 하면 정말 위험하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어서 이런 방식으로 종합부동산 대책 내세우면요 정말 집값을 다시 띄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제2차 스트레스 DSR 뭐 이런 조치를 지난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은행들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전 포함해가지고 금리가 더 높아질 거 생각해서 가상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갖다가 뭐 부동산 PF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뜬금없이 9월로 또 연기 또 해버리지. 이게 다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분위기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우리 잘못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시행하겠다. 8월 15일부터라도 당장 그거 시행한다는 사람들이 정부의 방향이 확실하게 이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지금 뭐 자기가 수요를 계속 늘려놓고 그러니까 수요 많이 늘렸으니까 공급도 늘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잡아요? 집값을 잡아요? 도리 집값을 계속 높이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식시장은요,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는 우리가 그냥 주식시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뭐 주택 시장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나라 그럼 전부 다 집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택 보급률이 뭐 한 50%쯤 남짓이 되긴 하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다 뭐냐면 연립주택이고 빌라고 그리고 오피스텔이고 그분들 더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보면 자기 집은 사실 거의 안 오르고 일부에서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더 이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이러면서 정말 이거 사회 양극화를 더 불러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상대의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예요? 그래 나 결혼 안 하고 그래서 나 아이도 안 낳을 거야. 그래서 결혼 파업하고 그래서 출산 파업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씀이 틀렸나요? 최근에 40대 분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살 마지막 기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매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40대만 그게 특별히 더 많이 하는 이유는요. 정부 정책이 지난해에도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또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30대, 40대 분들이고요. 또 일자리가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어요.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그 30, 40대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집 사라는 시그널을 줬고 그분들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니까 그분들이 집을 산 거잖아요. 만약에 패닉방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샀어야 되죠. 60대, 70대, 80대도 사야 되고 20대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40대가 산 거는 정부가 40대한테 집 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정중히 제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좀 전에 만든 것처럼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 총수도 줄고 젊은 인구 더 빨리 줄고 있고 또 경제 성장은 자꾸 잠재력이 지금 0%로 가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0%대로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정부는 계속 그럼 돈 빌려가지고 계속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인도 정말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출산율 높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좀만 더 생각을 해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계속 빌려주면 사람들이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 더 결혼 못하고 더 아이 못 낳는데 계속 더 빌려줘가지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도 걱정해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요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도 하고 3년 동안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정책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제가 정말 바보 같은 경제학자인가요? 정말 그렇다면 누가 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일처럼 안타까워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안타까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사람이 이제 성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하나도 갖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우리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특히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도 좀 생각하고 특히 우리 미래 세대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지만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이고 저의 자식들도 사는 길이 아닐까. 한국 부동산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본 예시 같이 좀 들어주셨어요. 일본도 지금 중심지는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오를 거다, 양극화될 거다라고들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일본의 경우에
동경의 경우에도 1990년 자산가격 버블이 꺼지기 전 상황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역마다 좀 다르고 새롭게 뭐 신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만 이제 일본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양극화가 있는 것도 틀려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인구가 총수도 줄고 또 생산 연령 인구도 특별히 더 빠르게 줄고, 그래서 이제 인구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의 경우에는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 소멸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서울 지역은 그래서 이제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살아남는 거지 진짜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아니면 스페인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고 할 때 그게 뭐 수도권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뭐 살아남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은 더군다나 인구가 젊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됐었고, 일본이 버블이 꺼질 때도 전체적인 노인 인구는 한 13%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 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 가계부채도 이렇게 높지 않아요. 자산시장 버블이 꺼질 때가 미국이 GDP 대비 한 99%였고요. 일본이 70%가 채 안 됐어요. 근데도 꺼졌는데 우리나라는 10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계속 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꺼질 때 그러면 서울만 계속 더 올라가고 나머지만 팍 꺼지느냐. 그렇게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부동산 불패해가지고 지금 뭐 집 사놓으면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2배, 3배 이렇게 오르지 않을 거다. 내가 내 돈 가지고 집을 사요. 그런 건 문제가 없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갖고 있는 돈은 뭐 5억도 안 돼요. 자기 자본 비율이 50%도 안 되는데 이걸 사버리면 그 나머지는 다 빚이잖아요. 남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나갈 거냐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그걸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왜냐면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근데 몇 년 동안만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는데 그게 안 올라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집을 잘못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투자 행위를 할 때는 투자를 했을 때 얻는 그 기대 수익만 회계적으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 거기에 내가 투자를 안 했을 때 다른 데 내가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이 됐더라도 거기에 내가 주택을 내가 딱 구입한 거랑 그거만큼 내가 무리해서 그 집을 사지 않고 내 여력이 되는 대해서 내가 집을 사거나 내가 좀 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얻는 그런 또 기대 수익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비교했는데도 이게 뭐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하면 뭐 제가 할 말씀 없는데, 과연 그렇겠느냐. 아까 수요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수요는 제가 인구적인 요인, 그리고 또 경제 성장적인 요인, 그리고 또 유동성, 금리적인 요인에서 보면 계속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럼 공급하면은 그건 뭐냐 하면 신규 분양만 공급이라고 생각들 하세요.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놓는 주택, 그것도 공급이에요.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누가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40대가 갖고 있나요?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가 갖고 있어요. 그것도 강남 좋은 주택. 그러면 뭐 100년, 200년 계속 살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분들 언젠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갖고 있는 집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신규 주택은 늘어나지 않아도 기존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인구학적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월급으로도 저도 지금 집을 못 사거든요. 저랑 비슷한 월급쟁이들한테 조언이라든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좀 자신 있다. 현재 갖고 있는 기본 자산이 충분하고 한 50%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7, 80% 이상은 내가 주택 구입할 때 내 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살아도 혹시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크게 부담 안 느낀다. 실제 내가 원리금 갚는데 크게 부담이 안 느끼는 분들은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꼭 지금이냐? 그건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또 반대로 이거 아니야. 지금 잡는 그런 정책이 막 세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더 하향 추세를 가버리면 큰 경제적 부담을 이제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라. 주택도 그렇고 아니면 뭐 주식도 그렇고 아니면 코인도 그렇고 이거 한번 일확천금 한번 해보자. 이거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내가 크게 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 수 있어.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투기고 도박이잖아요. 이번 생은 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열심히 앞만 바라보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막상 딱 이제 은퇴를 해버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고 많은 분들이 연금 소득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 다 어떻게 했느냐. 상당 부분이 자식 키우는데 다 써버렸고 운 좋은 분들은 그래도 뭐 서울 요지에 아니면 뭐 어디 도시에 집 한 채 딱 갖고 있는데 팔아버리면 어디 또 딴 데로 가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좀 막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양극화가 정말 심각해요. 그게 어떤 소득의 양극화보다는 자산의 양극화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과 지방에 집 있는 사람들, 더 크게 얘기하면 아예 집 있는 사람들과 집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어떤 양극화가 심하다.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이 전체적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처럼 살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얘기하는 1급지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할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살 길이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걱정인 거죠. 미국은 은퇴 시즌이 되면 현금화하고 소비를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돈을 쌓아놓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집을 사가지고 그걸로 내가 한번 부를 일궈야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있을까.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자산이 이제 굉장히 뭐 부풀려졌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가 처분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의 미래 기대 자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한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미국인들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뭐 일본도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좀 그걸 처분해가지고 좀 더 싼 지역, 교외에 이런 지역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나머지 돈 가지고 특히 이제 은퇴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크루즈 여행이거든요. 크루즈 여행도 가고 그거 가지고 뭐 골프도 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을 굉장히 꿈꿔요, 사실은.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뭐 일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자산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을 또 행복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도 다 써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갖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좋겠다. 왜냐면 특히 우리 자식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저희 세대와 달리 우리는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너무나 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정말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뭐 PIR이라고 해가지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우리나라 한 25배 정도 되는데 동경이나 뉴욕이나 런던 이런 데는 한 10 정도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이제 걱정이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 자식들한테라도 이거라도 물려줘야지 걔들이 살지. 이거 내가 다 써버리면 걔들은 그럼 어디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고 70년대 80년대는요 정말 못 살았고요. 저 자신도 단칸방도 아니고 지하 단칸방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대학 다녔고요. 그러면서도 불행하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대학 졸업하고 저는 뭐 공부도 열심히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학점도 형편없어요. 보니까 친구들이 다 뭐 취업한다고 해서 삼성부터 제가 몇 개 이렇게 골라가는 그러한 정도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냥 또 결혼도 쉽게 했어요. 뭐 일자리도 있고 소득도 점점 더 증가할 거고 내가 둘이 먹고 살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래가 나름대로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은 당장 뭐 어떤 소득은 그 당시보다 더 많고 어쩌면 젊은 분들도 제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원룸이라고 해도 더 좋은 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집이라든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환경은 제가 예전보다 현재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더 어렵지 않을까.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일자리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더군다나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걔를 정말 치열한 경쟁에서 사교육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키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도 다시 여러분처럼 젊은 나이가 된다면 다시 너 결혼할래? 아이를 얼마나 가질래? 하면 저도 주저주저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베이비부머 1000만 명 은퇴가 이제 또 시작이 되고 10년간 매물이 쏟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고령인 분들도 이제 집을 진짜 팔기 시작하는 건가요?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도 아니고 50대, 60대, 70대예요. 은퇴하는 나이고 그분들이 또 나중에 또 돌아가시기도 해요. 결국은 시장에 그 물건을 내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식은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거 아니고 그걸 또 시장에 내놓으니까 결국 내놓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주어도. 그런 상태가 되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서울이라도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계속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거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집을
집을 처분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예전에 그렇게 쓰니까 또 정부가 보니까 계속 집값 띄우는 정책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갖고 있자. 이래서 안 내놓는 것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기존 주택 매물이 8만 채가 훌쩍 넘었다가,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으로도 최대치였는데 최근에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정부가 자꾸 집값 띄우게 하니까 다시 또 걷어들이는 것도 있고 일부 또 매물 소화된 것도 있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또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매물은 계속 더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만약 집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이 어쩌면 그걸 처분해가지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집을 사실은 처분을 하고 교외에 전원주택에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해서 뭐 전원주택 했다가 뭐 폭망했다,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많은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 서울에 사셨는데 갑자기 뭐 전혀 인연이 없는 뭐 두세 시간 막 가는 그러한 시골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농사 짓겠다 이러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지하철로 연결되는 뭐 그런 교외의 농촌 마을 이런 데 정도 가셔서 거기에서 사시면,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나이 드시면, 젊은 사람들도 요새는 그래요. 코로나 터진 뒤로 자꾸 이게 교외로 나가거든요. 그 연구 논문 발표한 것도 있어요. 도넛 이펙트가 뭐예요? 도넛이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살다가 자꾸 교외로 나가요. 그것도 더 멀리 가지 않으니까 둘러싸여 있어서 그게 도넛 이펙트고, 부자들, 여유 있는 분들이 교외로 나가서 살거든요. 우리나라는 서울에 계속 모여 살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앞으로 계속 될 거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인구 고령화 문제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산업사회에서는 계속 뭐 모여서 사는 게 효율적이고 일자리 거기 있으니까, 이제는 멀리 나가 있어도 얼마든 일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치료도 받을 수도 있고 교육도 또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멀리 가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병원도 갈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가끔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거리로 나가시면 갖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훨씬 더 싸게 여유 있게 살고 남은 돈으로 자식도 약간 도와주고 매달 생활비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계속 도심에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일자리를 찾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다른 어떤 가능성도 내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은퇴한다면 영어로 리타이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바꾼다 이런 뜻이잖아요.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 1, 2년 굴리다가 많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타이어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적어도 평생 살다가 죽을 때쯤 벗어날 수 있는 타이어를 찾아야 되겠다. 그 교회로 나오고 괜히 비싸다는데, 제가 볼 땐 서울 집 하나 팔면요, 시골에 있는 집도 사고 거기 자기 텃밭도 적어도 한 300평 이상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웬만한 지역이면 그 정도 있으면요. 지금도요, 우리 농민 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부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길게 바라보고 좀 폭넓게 바라보면 어떨까. 은퇴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90세, 100세까지는 다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30년, 40년 사셔야 되는데 세상을 바꿀 만큼 뭐 엄청난 부를 일구거나 인생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못할 거잖아요. 현재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길게 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집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했다면 자산을 일단 다변화하는 게 어떨까.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 중에 한 75%가 다 부동산이에요. 집에 다 몰빵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을 좀 다변화하면 좋겠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서울 뭐 대도시권 지역에 만약 있다면 그걸 갖다가 좀 정리하고 기회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드린 말씀인데, 다만 이제 그게 또 아이들이 이제 막 대학 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참아 가느냐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럼 팔지 마세요. 그러면 전세를 일단 주시고 전세를 또 가라. 갑자기 사가지고 괜히 난 후회하면 안 되니까 여유자금이 또 많이 생겨요. 전세금이 워낙 비싸니까 교외 지역에 자기가 이제 여러 곳을 가보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전원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주택을 전세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좀 살아보세요. 이런 생활도 괜찮겠구나 하는 걸 느끼실 때 자연스럽게 옮겨가시면 어떨까. 제가 한 3년을 사실 농가주택을 전세를 내가지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잘 맞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집을 이제 짓고 살고 있는데, 그게 저는 어쩌면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3가지 잘한 결정, 그 첫 번째가 경제학을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제 아내를 제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노까지 생각해서 내가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세 번째 정말 잘한 결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부는 막 나이 드셨다고 해서 절대 시골 가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말씀에 완전 시골로 가라는 말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더 농어촌 지역에도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이제 별개로 이제 개인이 선택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막 시골로 가버리면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돌아오시기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아니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 되거나 뭐 아니 쇼핑을 하거나 이런 데 불편할 수 있으니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는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산을 다각화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런 집을 찾아봐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께 다 저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다만 내 자산을 모두 다 그냥 부동산, 집에 몰빵하는 것 안 좋다는 거고, 또 나의 노후를 모두 그냥 평생 도시에 살았으니까 도시에서 내가 같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요양병원 이런 데 가서 수명만 연장하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제가 사는 그 집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농사도 짓고 같이 놀다가 거기에서 그냥 자연사 하려고 하는 게 제 꿈이고 나름대로 목표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현재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 그리고 또 그 앞세대, 또 그 전세대, 현재 우리나라를 만든 정말 산업의 역군이고요.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도 이 사회로부터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환경을 국가가, 정부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들이 또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사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